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성격상 보이지 않는 운명이나 요행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이성파죠. 그런 제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시댁 소동극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남편 용찬 씨와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댁 식구들과도 결혼 전부터 스스럼 없이 지냈죠. 8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상가 건물 덕분에 저희 어머님은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교사 출신답게 교양도 넘치셨고 은퇴 후에는 취미로 시도 쓰시는 분이었는데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잘 말하셨죠. 어머님은 평생 일기를 써왔다고 하셨는데 그 일기는 전부 장롱 안에 따로 보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일기도 꾸준하게 쓰시고 시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그런 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완벽해 보이는 어머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인 아주버님과 그의 아내, 즉 저의 형님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형님에 대한 험담을 은근히 내비치셨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을 다 갖춘 분이었거든요. 집안은 형편없이 가난했고 이렇다 할 기술이나 직업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님과 속도 위반으로 사고를 쳐서 떠밀리듯 결혼한 케이스였죠. 아주버님 또한 어머님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님이 남겨주신 미천을 야금야금 까먹기만 했고 결국 지금은 형님과 함께 어머님이 주시는 생활비의 의지에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저랑 비교하곤 하셨습니다. 예, 수미야. 너는 애들 교육시킨다는 애가 맞춤법 하나 제대로 모르니? 지민이 봐라. 저렇게 박식하잖니. 너도 책 좀 읽고 교양 좀 쌓아라. 저는 그때까지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여서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저랑 비교를 하실 때면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괜히 형님에게 밉보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했지만 어머님은 형님이 마음에 안 드니 괜히 저를 갖다 대며 비교를 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연애를 끝내고 남편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확고한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딩크로 살기로 한 것이죠. 아이보다는 우리 두 사람의 삶과 커리어에 집중하자는 합의였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님보다 더 난리를 친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아니 동서, 그게 뭔 소리야? 여자가 자식을 한다면 그게 여자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려고 그래? 내가 먼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인생 선배로서 말하는데 결혼에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형님은 아이를 낳은 것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저보다 나은 구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앞에서 육아의 중요성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도 제가 아이를 안 가지려 한다고 일러바치듯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번에도 제 편이셨습니다. 쟤네가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너가 왜 유난이야?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님도 손주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안 낳고 싶다는데 내가 억지로 낳아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그런 일 신경 쓰지 말고 너네 집안일이나 돌보고 생활비나 좀 아껴 쓸 생각해라. 아직도 나한테서 생활비 받아가는 거 안 창피하니?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네 생활비를 줘야 해? 민지 아빠가 자리를 못 잡은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민지 아범만 들볶지 말고 너도 뭐라도 해. 그리고 너 자꾸 점집 같은 데다 돈 쓸래? 내가 그런 데 다니지 말랬지. 돈 많으면 네 돈으로 다녀. 어머님의 말에 형님은 무안하고 민망한 듯 얼굴만 찌푸리더라고요. 저희 시댁에서 형님은 늘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면박만 당하는 무능한 며느리. 저는 사실 형님에게 별다른 관심은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잘 걸고 넘어지고 질투를 해서 그렇지 저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평소 형님은 점집을 내 집 드나들듯 다니셨는데요.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신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이해 못하셨고 형님이 보살님이 그러는데 라는 말만 꺼내도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푼수처럼 눈치도 없이 그런 얘기를 곧잘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사색이 되어 어머님에게 달려갔대요. 어머니, 지금 당장 병원 가보셔야 해요. 제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보살님 뵙고 왔는데 어머님 몸속에 커다란 피주머니가 터지려고 한대요. 이번 달 넘기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평소처럼 면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 또 거기 갔니? 착작해라. 그놈의 점집 타령 좀 그만해. 어머니, 진짜 큰일 나신다니까요. 어머님은 싫다는데도 형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버님까지 가세해 어머님께 검사라도 받아보자며 설득을 했죠. 건강 염려증이 조금 있던 어머님은 결국 못 이기는 척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증상도 없이 조용히 커지다가 터지면 손 쓸 새도 없이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시한폭탄 같은 병이 어머님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곧장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형님을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수술에서 깨자마자 형님부터 찾으셨거든요. 큰애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어머님은 형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을 보는 어머님의 시선은 손바닥 뒤집듯 달라졌습니다. 생활비 타가는 무능한 며느리에서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형님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본인이 다니는 용한 보살님을 소개했어요. 평소라면 콧방귀를 끼셨을 어머님이지만 그 수술 이후로 형님의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어머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형님의 손을 잡고 점집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자주 간다는 곳은 천지보살이라는 곳이었어요. 평소 이성적이고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부르셨던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완전히 그 천지보살에게 푹 빠지셨습니다. 수술 이후 어머님의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지신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부터 형님보다 어머님이 그 보살집에 더 열렬히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보살집에서 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민아, 보살님이 그러는데 올해는 서쪽 기운이 너랑 안 맞는다더라. 그리고 이 부적 네 베개 밑에 꼭 넣어둬. 애군 방지하는 부적이니. 어머니, 저 기독교예요. 이런 거 안 믿어요. 나도 천주교였어.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어. 내 말대로 하라니까. 어머님은 갑자기 그 보살이 줬다는 이상한 부적을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님이 그 보살을 더 믿고 의지했던 건 그 보살이 어머님의 과거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어머님의 고민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고민들을 말이죠. 어머님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들을 족족 맞히면서 그 보살에 대한 어머님의 맹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님은 형님과 그 보살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고 알게 모르게 그 점집에 수백만 원씩 복채를 갖다 바치거나 부적도 엄청나게 사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좋게 좋게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그 보살님 만나서 얘기 나누시고 속마음 털어놓으시고 그런 건 좋은데 부적 사시거나 구슬한다거나 막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데 제가 좋게 말리니 어머님 눈에선 불꽃이 튀더라고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 네가 참견할 일 아니야. 네? 저는 그냥 걱정돼서. 무슨 걱정?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괜히 부정탈라. 어머님은 이미 그 점쟁이한테 상당히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염려되어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은 엄마를 누가 말리겠냐며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화살이 언젠가부터 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용찬아, 지민아, 너희 당장 딩크니 뭐니 하는 헛소리 집어치워라. 보살님이 그러는데 너희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 용찬이 명줄이 짧아질 수도 있단다. 이게 다 지민이 사주가 너무 세서 남편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어서 그렇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셨던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게다가 제가 회계사로서 커리어를 쌓고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남편의 앞길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일 열심히 해서 저희 부부 앞가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뭘 어쨌다고요. 보살님이 그러셨어. 네가 기가 너무 세대. 네가 일을 그만두고 들어앉아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애를 낳아야 이 집안이 산단다. 어머니, 그게 말이 되나요? 왜 안 돼? 그것 봐. 내가 말했잖아. 애 낳아야 된다고. 형님은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실룩거리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럴 일 없다고 했고 남편도 우리 집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급기야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와 침대 매트리스 및 신발장 구석구석에 부적까지 붙여놓으셨어요. 남편 용찬 씨에게 하소연해봤는데 남편도 난처해 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왜 저러시지?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미안해, 자기야. 저는 그 속에서 형님과 그 천지보살이라는 사람이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제 인내심이 바닥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 후 청소를 하다가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노란 부적을 발견한 겁니다.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부적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안 계시고 형님만 계신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 좀 당황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 뵈러 왔다가 안 계셔서. 그런 동서는? 저도 어머님 뵈러요. 그런데 형님이 제 손에 들린 부적을 보고는 날뛰더라고요. 아니, 동서! 지금 손에서 구기고 있는 거 그거 부적 아니야? 맞아요. 아니, 어머님이 다 잘 되라고 비싼 돈 주고 해오신 걸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해. 그 부적이 얼마짜린 줄 알아? 300만 원짜리야. 그 순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300만 원이요? 이깟게 300이나 한다고요? 근데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나도 원래 갔던 곳이니까 잘 아는 거지. 저는 뭔가 이상해서 더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어머님 옆에서 바람 잡은 거 형님이죠? 형님이 다니는 점집 매출 올려주려고 저희 부부까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그 보살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워낙 영험한 분이니까 어머님 소개해준 거고, 이것도 어머님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목소리는 컸지만 묘하게 방어적이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형님에겐 분명 무언가가 있다라고요. 돈의 흐름을 쫓고 앞뒤가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 그런 촉이 발동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시댁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약속했던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니 또 저번처럼 형님 신발만 현관에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안 계신 집에 2번이나 형님만 계셨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는데 안방에서 무슨 찰칵찰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문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어머님이 쓰시는 일기장을 훔쳐보면서 사진까지 찍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누군가 통화도 하더라고요. 보살님,
나야.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님 갈 거니까 준비해둬. 그 순간 저는 뭔가가 있다 싶어서 바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어머님 일기 찍은 건 내가 좀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옛날에 썼던 일기도 원래 같이 있었는데 어디 치웠는지 잘 안 보이네. 이건 내가 다음에 한번 뒤져봐야겠어. 그리고 저번에 말한 국값에서 내 목 떼어놓는 거 잊지 마. 계산 제대로 해서. 그 모든 걸 들은 저는 경악을 했죠. 형님에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외치려다가 일단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래 캐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살금살금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서 마치 지금 도착한 것처럼 문을 다시 닫으며 외쳤습니다. 저 왔어요, 어머님. 그러자 잠시 후 안방에서 형님이 당황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왔어? 동서, 어머님 안 계셔. 시장 갔다 오신다고. 네, 그런데 왜 어머님 방에서 나오세요? 나도 좀 전에 왔어. 어머님 계신가 해서 잠깐 들어와 봤던 거야. 아, 그러세요? 형님은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하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오셨고 저희는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형님을 가만 지켜봤는데 참 뻔뻔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굴더라고요. 저는 그날로 형님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보살은 형님의 고향 선배였다는 것을요. 영험해서 어머님에게 소개해줬다지만 이미 잘 아는 사이였던 거죠. 게다가 형님이 몰래 어머님의 일기장을 찍어 그 보살에게 넘겼고 보살은 어머님의 과거를 다 아는 양 거들먹거리며 어머님을 믿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적이니 구신이 기도비니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 거기서 일부는 형님이 얻어갔던 거죠.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덤이고요. 5천만 원짜리 구판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 저는 모든 자료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이 보살과 한 통속이 되어 어머님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다니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모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형님, 천지보살인가 뭔가 그 여자랑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면서요. 그 여자는 별로 장사도 안 되는 점집 운영하다가 형님 덕분에 돈 많이 만졌겠어요. 형님이 어머님 일기장 찍어서 몰래 그 여자한테 넘겼잖아요. 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경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 보살이 어머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고 신기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요. 어머님 일기장을 형님이 찍어서 넘겼거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님밖에 모르는 비밀들인 줄 아셨겠지만 형님도 그 보살도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서, 미쳤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님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때 녹음한 내용을 고스란히 틀어드렸죠. 어머님 일기 찍은 건 내가 좀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옛날에 썼던 일기도 원래 같이 있었는데 어디 치웠는지 잘 안 보이네. 이건 내가 다음에 한번 뒤져봐야겠어. 그리고 저번에 말한 국값에서 내 목 떼어놓는 거 잊지 마. 계산 제대로 해서. 녹음 어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본인의 생생한 목소리 앞에서 형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도 아주버님도 경악을 했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이 용한 신통력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큰며느리가 몰래 훔친 일기장에서 나온 정보였다니. 충격받으신 어머님은 형님을 가리켰죠. 너 이게 다 사실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한데. 네 폰 내놔봐라. 네? 어디 직접 보자. 왜 이러세요, 어머니? 일이 안 되나? 그 순간 아주버님이 한숨을 내쉬며 형님 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폰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아주버님이 형님 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확인해보니 미처 지우지 못한 어머님 일기장 사진들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세상에, 정말이네. 어떻게 가족한테 사기를 치니? 어머님의 비명 섞인 통곡에 아주버님의 형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야, 권수미,
너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모든 게 탄로나자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소개한 건데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이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민지 아빠 사업은 안 되고 애들 학원비는 밀리고 어머님한테 받는 돈은 정해져 있고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보살이 먼저 제안한 거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허탈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길로 형님을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이니? 이런 게 사기지 다른 게 사기야.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그 일로 아주버님과 이혼 위기에 처했고 시댁의 모든 지원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아주버님 내에 생활비든 사업자금이든 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형님하고 단박에 이혼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혼은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것도 너무 괘씸한지 아주버님도 잘 안 보고 지내십니다. 한바탕의 일이 지나간 후 어머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예전에 고집스럽던 모습은 간대없고 많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민망하다. 내가 그 가짜 신통력에 눈이 멀어 너를 원흉이라 부르고 야무진 척하고 살았는데 내가 제일 멍청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사람이 약해지면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법이래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죠. 이제 점집 대신 친구분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시 쓰시면서 마음 편히 지내세요. 그날 이후 시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그 점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남편의 딩크 생활도 이제는 온전히 존중해 주시고요. 가끔 어머님은 당신의 서재에서 시를 쓰시다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읽어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긴 해요. 어머님이 아프신 건 어떻게 맞췄는지요. 그건 어디 일기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뒷발로 쥐를 잡은 건지 아니면 사기치는 와중에도 약간의 영험함이 있었던 건지 어쨌든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형님, 그냥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데리고 간 것만 해도 어머님은 형님에게 너무 고마워했고 그 뒤로는 형님에게 정말 잘해주셨을 거예요. 굳이 추가로 보살을 소개해주고 사기치지 않아도 말이죠.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 참 어리석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나 싶어 참 악덕하구나 싶기도 하네요. 취미로 또 재미로 사주나 점을 보는 건 좋지만 저희 형님이나 예전에 어머님처럼 맹신은 금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